튜더 왕조를 개창하고 수차례 반란을 진압했으며 항해 조례와 외교 정책을 통해 잉글랜드의 발전을 이루어낸 헨리 7세는 왕비의 죽음 속 자신 역시 점차 쇠약해져 가면서 어느덧 긴 삶의 끝자락에 서게 되는데요. 마지막 순간만을 남겨둔 그의 생애 속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더 남아있을까요? 비극적 내전을 종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연 왕의 남겨진 마지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502년 아서 왕세자의 죽음, 1503년 엘리자베스 왕비의 안타까운 사망 후 깊은 슬픔 속에 잠긴 헨리 7세는 거의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시작했고, 활동적이었던 왕이 그 에너지를 잃어버리자 왕궁 역시 활기를 잃고 어두운 분위기에 잠식되어 갔는데요. 정신적 슬픔이 육체적으로도 나타난 것인지 이후 결핵을 앓게 된 그는 결국 1509년 향년 52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헨리 7세가 사망하자 왕세자 아서의 자리를 이어받은 차남 헨리가 뒤를 이어 영국의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아버지를 뛰어넘어 역사상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는 헨리 8세였습니다. 튜더 왕조 전체의 역사를 봤을 때 후대에 일어날 충격적이고 드라마틱한 사건들로 인해 상대적으로 헨리 7세의 존재감이 가려지는 경향이 있으나, 그는 오랜 전쟁을 끝내고 뒤이어 일어난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함으로써 나라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온 것은 물론 효율적인 정책 운용과 재정 확충으로 영국의 절대왕권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헨리 7세는 오로지 혈통으로만 이루어진 귀족들이 전쟁의 참사로 부족해진 시국에 신분과 관계없이 수많은 인재들을 능력 위주로 직접 선발하여 그들을 통해 효율적으로 국정 운영을 수행했으니, 이러한 측근 정치의 형태는 후대 튜더 왕조의 군주들의 전통적 통치 방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재위 초기부터 각종 반란에 시달린 헨리 7세는 오랜 전쟁으로 피폐해진 재정 상태를 보며 회의를 느끼는 속에 강력한 왕권은 곧 부와 직결된다는 것을 깨닫고 극도의 절약과 함께 재정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며 부를 획득하고 지키기 위한 극단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난 장미전쟁 중 귀족들이 사망하면서 남긴 토지를 차지함으로 이미 왕실이 소유한 토지가 풍족했음에도 그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한 사건 박탈과 재산 몰수 등의 방법을 활용해 세력이 크거나 적대적인 대영주들을 제거하면서 왕령지를 더욱 확대했고, 국내 세법을 개선, 아니 다양한 명목으로 각종 세금을 부활시키는 등 왕의 조세권을 더욱 강력하게 실행했으며, 부족한 재정을 확충한다는 명목하에 법원장 등의 고위직을 포함 관직을 매매하여 왕실의 수입을 더욱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그는 장남 아서의 사망 당시 막대한 지참금을 반환하지 않을 목적으로 며느리 캐서린을 일단 잡아두는 한편, 나아가 강대국 스페인과의 결혼동맹 유지를 목적으로 며느리 캐서린과 차남 헨리의 재결혼을 추진하는 속에 캐서린의 아버지 페르난도 2세에게 그들의 새로운 결혼에 대한 새 지참금을 요구했으나 페르난도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들의 결혼을 확정하지 않고 지참금을 문제로 7년간의 긴 줄다리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영리한 혹은 때로 얍삽해 보이기도 하는 그의 이러한 기질은 그에게 영국 역사상 최고의 사업가 왕이라는 특이한 별명을 붙여주게 됩니다. 한편 잉글랜드의 미래가 대항으로의 진출과 식민지 개척에 있다고 생각한 헨리 7세는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발견 이후 당시 유행처럼 일어난 신대륙 발견 사업에도 뛰어들었고, 이러한 그의 염원을 이루어줄 한 항해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항해사는 바로 이탈리아 베네치아 공화국 출신으로 지중해 해상무역에 종사하던 중 재정난에 빠지면서 새로운 일을 찾아 스페인을 거쳐 영국으로 이주해온 인물이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조반니 카보토 존 캐벗이었습니다. 일찍이 중동에서 무역 일을 하는 속에 아시아 항해에 대한 꿈을 갖게 된 캐벗은 위도가 높을수록 항해 거리가 짧아질 것이라 생각한 만큼 잉글랜드를 그의 항해를 실현시켜줄 최적의 장소라 생각했기에 잉글랜드 이주 후 남서부 브리스톨 항구에 머무르며 항해 준비를 했고, 마침 신대륙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국왕 헨리 7세와 줄이다 그의 지원을 받아냄으로써 1496년 드디어 그토록 염원하던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첫 항해는 기상 악화로 인해 실패했으나 18명의 선원과 함께 떠난 두 번째 항해에서 결국 지금의 캐나다 남동부의 한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캐벗은 인도에 도달했다고 착각한 콜럼버스처럼 자신들은 북쪽으로 왔으니 이곳이 곧 중국의 일부라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본토에서 이 소식을 들은 국왕 헨리 7세는 캐벗이 발견한 곳을 새로 발견된 땅, 즉 뉴파운드랜드라 명명하였고, 이것은 그대로 현재까지 그곳의 지명이 되었으니 이곳이 바로 현재
번째 캐나다 최동단에 위치한 뉴펀들랜드 섬으로서 훗날 뉴펀들랜드 레브라도라는 이름으로 캐나다 연방의 10번째 주로 합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곳을 발견한 캐벗은 바이킹 이후 북아메리카에 도달한 첫 번째 유럽인으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고, 당시 함께 동행한 그의 아들 세바스찬 캐벗은 이후 헨리 8세 때에서도 부친의 뒤를 이어 북미의 다른 지역에 대한 탐험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노력은 결국 영국이 훗날 북아메리카를 식민지로 삼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고, 이처럼 앞선 항해 조례와 상선 임대 정책으로 자국의 상업을 지키고 발전을 이루어냈으며 대포를 설치한 상선을 통해 해군의 초기 모습까지 만들어낸 헨리 7세는 여기에 신대륙 사업의 시작과 캐나다에 대한 발견을 이루어내면서 그와 후대의 튜더 왕조가 미래의 세계의 4분의 1을 지배할 대영 제국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름 없는 가문의 후계자로 태어나 막대한 사명을 떠안은 채 내전을 종결시키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조를 일으킨 왕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끝을 맺으며 이제 그의 아들 헨리 8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